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가치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허를 딛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조각해 나간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치열한 사유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하면서도 위대했던 한 인간의 정신적 투쟁을 지금부터 20분간의 장엄한 다큐멘터리로 생생하게 펼쳐 보이겠습니다. 당시 독일의 현장에 나와 있는 제가 여러분을 그 뜨거운 사색의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며 의미 창조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The Creator of Meaning. 나이스의 철학적 발자취를 기록한 위대한 사유의 서사시가 지금 시작됩니다. 19세기 후반의 독일 제국은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아래 전례 없는 산업 성장을 이루며 유럽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프로이센의 석탄 생산량은 10년 사이에 무려 300% 이상 폭증하며 전통적인 농촌 사회의 구조를 해체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도시로 유입된 수많은 개인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기독교적인 전통 도덕이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충돌하였습니다. 국가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시도하던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인간 존재의 자율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안을 갈구하였습니다. 라이프치히와 베를린의 거리에는 근대화의 활력과 함께 소외된 개인들의 고독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이는 니체 철학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공장의 연기와 소음은 기존의 종교적 권위를 서서히 잠식해 나갔으며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은 당시 독일 시민들이 겪었던 정체성의 대혼란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기계 문명의 발흥과 함께 찾아온 가치관의 균열은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을 예고하는 중요한 전조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신이라는 절대적인 중심을 잃고 끝없는 허무의 시면으로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던 위태로운 시점이었습니다. 사회상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은 사상적 혁명을 위한 완벽한 무대 장치였으며 니체는 그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844년 10월 15일 작센주의 작은 마을 로에켄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 니체는 세습 목사 가문의 경건한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아버지를 5세의 어린 나이에 여의고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고모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는 지극히 섬세하고 종교적인 엄숙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당시 로에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니체 가문은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는 그에게 회의를 주었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교리들이 인간의 생동하는 의지를 어떻게 억제하고 규격화하는지를 일찍부터 직관적으로 통찰하며 홀로 고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성가대의 음악과 기도의 향기가 가득했던 목사관의 공백 속에서 그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신의 침묵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10대 시절에 이미 그는 언어학적인 천재성을 발휘하여 성경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사상적 독립의 예고였습니다. 르켄의 목사관은 그에게 안식처인 동시에 파괴해야 할 사상적 감옥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24세라는 이례적인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고전 문헌학 정교수로 임용된 니체는 당시 독일 학계에서 전무후무한 천재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스승인 리츠의 강력한 추천을 받을 정도로 히라버와 라틴어 텍스트 해석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고대 정신의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당시 대학의 학술 데이터에 따르면 니체의 강의는 그 독창성과 깊이 덕분에 수많은 학생이 몰려들 정도로 커다란 인기를 구가하였습니다. 고전 문헌학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인간 삶의 에너지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교수직이라는 사회적 지위보다 자신의 사상적 진실을 찾는 고독한 여정을 선택하며 교수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히랍 비극에서 발견한 디오니소스적 열정과
아폴론적 질서의 결합은 그가 평생을 바쳐 완성할 예술 철학의 가장 견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학문적 엄밀함과 예술적 감수성을 동시에 추구했던 그의 청년기는 서구 문명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원전들을 파헤치던 그의 손길은 죽어버린 고전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니체에게 고대 그리스 비극 정신의 부활을 통한 독일 문화의 혁신이라는 거대한 영감을 제공하였습니다. 트립셴의 저택에서 보낸 시간 동안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 속에서 인간의 삶을 고귀하게 승화시키는 강력한 구원의 에너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비극의 탄생을 통해 예술이 삶의 고통을 긍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설파하며 바그너를 새로운 시대를 열 초인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서신들을 분석해 보면 예술적 이상에 대한 동경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바그너의 예술이 점차 국가주의와 기독교적 신비주의로 경도되자 니체는 사상적 순수성을 위해 벗과 결별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그를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었으나 동시에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하게 만든 결정적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는 이제 예술적 구원을 넘어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더욱 험난한 사유의 산맥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그너라는 거대한 태양이 지고 난 뒤 니체는 비로소 자신만의 차가운 별빛을 발견하며 홀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082년 발표된 즐거운 학문을 통해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던지며 서구 2000년을 지탱해온 가치가 소멸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신론을 넘어 인간 삶의 객관적인 중심점이 사라진 허무주의의 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광장의 사람들 사이를 등불을 들고 뛰어다니는 광인의 입을 빌려 우리가 스스로 신을 살해했음을 경고하며 끝없는 공허를 직시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서 기록된 사회적 불안 현상들은 니체의 통찰을 증명했습니다. 신이라는 거대한 해가 지고 난 뒤의 어스름 속에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비추는 횃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허물을 회피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대신 그 공백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예고하며 망치질을 시작하였습니다. 낡은 가치들의 파괴는 새로운 의미 창조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임을 그는 자신의 모든 저작을 통해 치열하게 역설하며 사유를 전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적인 도덕의 명령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삶을 규정해야 합니다. 니체는 기존의 노예 도덕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인 위버맨쉬, 즉 초인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였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묘사된 정신의 단계는 인내하는 낙타와 파괴하는 사자를 거쳐 창조적 유희를 즐기는 어린아이에 도달합니다. 타인이 부여한 도덕적 명령에 순응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입법하고 조각해 나가는 주체적인 의지는 초인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미덕입니다. 이러한 사상적 혁명은 대지 위의 생명력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려는 실존적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초인이란 결코 타인을 지배하려는 독재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통제하고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고귀한 영혼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가치 창조의 주체로서 인간은 이제 신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자신의 우주를 건설하는 장엄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의 다리이자 목적이 아닌 과정임을 역설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위대한 전진을 우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초인은 자신의 고통조차도 창조의 재료로 삼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운명의 화신입니다. 1881년 실스 마리아의 숲길을 산책하던 니체에게 찾아온 영원 회귀의 사상은 인간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가정을 통해 현재를 절대적으로 긍정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과 환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없이 되풀이된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는 존재의 가장 무거운 시험이자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철학적 실천입니다. 그는 부조리조차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필수 재료로 여겼습니다. 니체는 먼 미래의 천국을 약속하는 대신 지금 여기 발을 딛고 서 있는 대지 위의 삶을 가장 뜨겁게 긍정하며 창조적으로 변모시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도 매 순간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태도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자유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유의 실천은 고통스러운 현실조차 승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힘을 우리에게 선사하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아모르 파티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소유하기를 바랐습니다.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마부에게 채찍질 당하는 말을 감싸 안으며 쓰러진 사건 이후 니체는 10년간의 침묵 속에서 사상적 어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사후 누이인 엘리자베스는 미발표 유고들을 자신의 인종주의적 입맛에 맞게 편집하여 나치즘의 도구로 악용되게 만든 역사적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실제 니체의 친필 원고들과 엘리자베스가 조작하여 출판한 본문들을 정밀하게 대조해보면 그의 사상이 어떻게 전체주의의 선전물로 둔갑했는지 확인됩니다. 역사적 오해는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수행된 비판적 전집 출간 작업은 나이체의 진정한 목소리를 왜곡의 늪에서 건져내어 그의 철학적 진실을 회복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니체가 갈망했던 위버맨시의 정신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온전하고 투명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말년은 역설적으로 그가 남긴 사유들이 지닌 거대한 파괴력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재단처럼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훼손된 원고 사이에서 다시 피어난 그의 철학은 이제 영원한 자유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날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실존주의를 넘어 거의 모든 인문, 사회, 과학 영역에서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정된 진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의 역동성이야말로 현대 문명의 이정표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 편의 학술 논문과 저서들이 그의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며 발표되고 있으며 수많은 예술가가 그의 문장에서 창조적 고무를 받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위대한 사유의 여정은 이제 화면 밖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창조라는 실천적인 과제로 이어지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매 걸음이 곧 하나의 새로운 가치가 되고 여러분이 창조하는 모든 순간이 니체가 꿈꾸었던 초인의 당당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낡은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스스로가 빛나는 별이 되어 각자의 어둠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창조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니체의 목소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새기겠습니까? 니체의 깊이 있는 사유와 함께한 20분간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새로운 가치를 찾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희의 대작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였다면 저희 채널이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제작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힘과 격려가 되며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만의 위대한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며 다음에 더욱 깊이 있고 생생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